오늘은 우리 부부의 5번째 결혼 기념일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라고 자부하며 살았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나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집에 들러 붉은 장미 꽃다발을 샀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은은한 향초 냄새가 감돌고 있었고 아내는 저녁 준비를 막 마친 참이었다. 여보, 왔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지 않았구나.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다. 식탁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먹었던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여 있었다. 나는 정성껏 준비한 장미 꽃다발을 건넸고 아내는 기쁜 표정으로 꽃향기를 맡았다. 그런데 꽃을 든 아내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무언가가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다. 처음 보는 디자인의 목걸이였다. 세련되면서도 어딘가 범상치 않은 고급스러운 광채. 우리 형편에 결코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목걸이를 응시했다. 은색 체인 끝에 달린 독특한 모양의 펜던트가 심장 근처에서 묘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당신 목걸이 예쁘네? 새로 산 거야? 처음 보는 건데. 내 질문에 아내의 손이 찰나의 순간 목걸이 줄로 향했다. 아내의 표정이 정말 아주 잠깐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이거? 이거 그냥 동네 소품샵에서 산 거야. 싸게 팔길래 예뻐서 하나 샀어. 당신도 알잖아. 나 액세서리 가끔 기분 전환용으로 사는 거.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나에게 자랑하듯 어디서 샀는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조잘거렸을 아내였는데 오늘은 그저 화제를 돌리기에 급급했다. 그 모습이 내 가슴 한구석에 찝찝한 얼룩처럼 남았다. 소품샵? 저런 정교한 세공과 깊이 있는 광택이 소품샵 제품일 리가 없다. 내 기억 속의 아내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늘 최고의 것만을 원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저토록 평범한 물건이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어색했다. 식사 내내 나는 목걸이에 시선이 꽂혔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내게 다정한 말을 건넸지만 그 다정함조차 오늘은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내는 와인 기운이 올라온다며 샤워를 하겠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아내의 핸드백을 보았다. 아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핸드백 옆에 아까 식사하다가 잠시 벗어둔 목걸이가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나는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다. 손끝에 닿은 목걸이는 차가웠지만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 뒷면을 뒤집어 보았다. 그곳에는 아주 작게 하지만 선명하게 브랜드 로고가 각인되어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그저 그런 브랜드가 아니었다. 전 세계에 단 몇 점만 제작된다는 상류층들 사이에서도 구하기 힘들다는 바로 그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모델이었다. 아내의 말대로 동네 소품샵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니었다. 도대체 이게 왜 내 아내의 목에 걸려 있는 거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아내의 목에 걸려있던 그 반짝이는 목걸이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무리 봐도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액세서리처럼 보이지 않았다. 의심이라는 감정은 마치 곰팡이처럼 순식간에 내 마음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해맑게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녀가 잠든 뒤에도 나는 좀처럼 눈을 붙일 수 없었다.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아내의 핸드백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지만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불안함이 내 손을 떨리게 만들었다.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다. 영수증 몇 장과 현금,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카드들이 보였다. 평소 꼼꼼한 아내의 성격답게 지갑 속은 정갈했다.
하지만 가장 안쪽, 가득한 뒤편에 접혀있는 작은 종이 쪼가리 하나가 내 시선을 붙잡았다. 빳빳한 종이를 펼쳐보니 고급 레스토랑에서 발행한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이었고 결제 금액은 내 월급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카드 소유주 항목에 적힌 이름이었다. 김명식. 우리 부부 주변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다. 아내가 다니는 그놈의 취미생활인지 뭔지 하는 모임, 그곳의 멤버인가 싶어 스마트폰을 켰다. 손을 덜덜 떨며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다. 생각보다 쉽게 정보가 나왔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건설사 회장이었다. 취미생활이라던 모임은 사실 그가 주최하는 고액의 사교클럽이었고 아내는 그곳에서 꽤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머리가 멍해졌다. 아내가 그토록 뻔질나게 드나들던 주말 모임이 사실은 저런 재력가와의 만남이었다니 배신감에 숨이 턱턱 막혀왔다. 그동안 아내가 나에게 보여준 그 미소와 다정함이 모두 가짜였을까? 아니면 그저 내가 바보같이 속고 있었던 것뿐일까? 아내의 평소 사치스러운 씀씀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아내의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진동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빛은 마치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아내는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화면은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회장, 오늘 밤 정말 좋았어. 보고 싶네. Im không thể sống thiếu anh, phải không? 당신 없이는 못 살겠지. 그렇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메시지 속 문장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꽂혔다. 그 외국어 섞인 문장은 아내와 그 남자만이 공유하는 은밀한 언어인 걸까? 아내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려는 찰나 나는 거실에 불을 끄고 숨을 죽였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움켜쥐고 다음으로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있었지만 우리 집안의 공기는 한겨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갔다. 아내의 변화는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았다. 예전에는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반갑게 맞이해주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짓거나 바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다. 그녀의 입에서는 점점 취미 모임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도 그 모임 나가? 나의 물음에 아내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화장대 앞에 앉아 공들여 화장을 고쳤다. 향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예전에는 내가 선물했던 은은한 꽃향기만을 고집하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어딘가 독하고 화려한 향이 났다. 중요한 모임이야. 회장님이 이번에 특별한 강연을 준비하셨거든. 인맥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이 뭘 알겠어. 그녀의 말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 태도가 심장을 쿡쿡 찔렀지만 나는 애써 분노를 삼켰다. 며칠 뒤 나는 아내의 생일을 기념해 정성을 다해 고른 명품 스카프를 건넸다. 결혼 전 그녀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브랜드의 제품이었다. 그러나 상자를 열어본 아내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거 이번 시즌 신상 아니지? 작년 모델이네. 그게 디자인이 무난해서 오랫동안 쓰기 좋을 것 같아서. 됐어. 고마워요. 그녀는 스카프를 침대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자신이 최근에 산 화려한 액세서리들을 꺼내 보였다. 회장님이 이번에 파티 초대해 주셨을 때 들었던 가방이랑은 전혀 안 어울리겠네. 그분은 나한테 이런 흔한 것 말고 정말 특별한 가치를 선물해 주시거든.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뒤에 숨겨진 그 남자의 재력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내가 준 선물과 그 남자가 준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내 사랑은 그녀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었다. 그 남자가 주는 화려한 신기루가 그녀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그녀가 잠든 밤, 거실로 나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불안함은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아내가 자주 사용하던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와 자산관리 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내 손끝이 멈췄다. 지난 몇 달간 우리 공동 자산에서 수시로 큰 금액이 인출되어 아내의 개인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게다가 그 출처를 추적해보니 이 모든 자금 이동이 진행된 날짜마다 어김없이 회장이라 불리는 그 남자의 비서실 번호와 아내의 휴대폰 사이의 통화 기록이 일치했다. 그들은 단순히 모임을 가지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이미 법률적인 자문까지 제공하며 내 아내를 부추겨 우리 부부의 재산을 야금야금 그들만의 비밀 통로로 옮기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거래 내역을 클릭했다. 오늘 오후 부동산 매각을 위한 인감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아내의 외출이 잦아진 그날 밤, 나는 거실의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 있었다. 아내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차가워졌고 집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가 늦은 밤 돌아와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가슴 한구석은 날카로운 빗으로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아내가 예전에 사용하던 낡은 태블릿 PC를 꺼냈다. 한동안 서랍 깊숙이 처박혀 있던 것이라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전원을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날짜였다. 익숙한 화면이 켜지고 나는 그녀의 계정으로 동기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다. 평범한 여행사진, 일상적인 메모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안 폴더라는 이름의 숨겨진 디렉토리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비밀번호를 풀자마자 나타난 파일들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들이었다. 단순한 불륜의 증거 사진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작전 계획서였다. 회장님, 이번 달 내로 이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재산 분할 명목으로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만큼 긁어 모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은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철저히 이혼 가치가 있어서 곁에 둔 것뿐이니까요. 나는 눈을 의심했다. 아내가 회장이라는 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다. 거기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을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더 많이 빼앗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까지 섞여 있었다. 아내의 문체는 내가 알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투가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내가 준 선물들을 보며 뒤에서는 싸구려라고 비웃었고 회장의 돈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고 더 큰 부를 거머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올라타야 했던 낡은 징검다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읽어 내려갈수록 속이 뒤집혔다.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 절망으로 변했다. 회장님은 그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보증 수표일 뿐이야. 그 늙은이도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건 내 계획이 성공하기 전까지만 허락할 거야. 그녀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마주한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내 손안에 쥐어진 이 모든 데이터가 우리가 함께했던 지난 수년의 시간을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리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현기증이 일었다. 진실을 알게 된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파일을 정리하려 했다. 그때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들려온 얼음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에 내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방 문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는 아내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나를 향한 경멸과 살기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그 끔찍한 계획서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화면에서 내 눈동자로 옮겨오자 방 안의 산소가 희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입꼬리를 비틀며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며 나는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로비에 들어섰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매고 그가 있는 25층 집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비서에 만류를 뿌리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는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한가로이 위스키를 즐기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내 눈에는 그저 썩어 문드러진 돈의 냄새만이 진동할 뿐이었다. 나는 품 안에서 아내의 가방에서 발견했던 영수증 사본과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 담긴 서류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당신 내 아내랑 무슨 관계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회장은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는 헛웃음을 치며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다. 그 여유로운 태도가 내 속을 더 뒤집어 놓았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 시간에 남의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지? 무례? 내 아내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사주고 뒤에서 이혼을 공모하게 만든 게 당신이잖아. 이 영수증들 전부 당신 이름으로 결제된 거 다 알아. 더 이상 발뺌할 생각 마. 나는 그가 아내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읊기 시작했다.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나를 어떻게 법적으로 매장할지 치밀하게 계획하던 그 더러운 문장들을 내 입으로 다시 뱉어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러나 회장은 의자 뒤로 몸을 깊숙이 기대며 차갑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 정말 불쌍한 사람이군. 아내한테 사랑받지 못해 열등감에 찌든 전형적인 의처증 환자가 바로 자네였어. 난 그저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회원으로서 그 사람의 고민을 좀 들어줬을 뿐인데 지금 나를 상대로 뭘 어쩌겠다는 거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 나는 비싼 향수 냄새가 숨을 막히게 했다. 당신은 지금 사생활 침해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이 사무실에 경비를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지. 만약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간다면 나는 자네를 공갈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어. 세상 사람들이 자네 같은 망상증 환자의 말을 믿어줄 것 같나? 내 재력이면 자네 인생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동시에 잔인했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나를 훑어보았다. 나는 그의 뻔뻔함에 짓눌려 잠시 말문이 막혔다. 내가 진실을 밝히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되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비서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들어온 직원이 봉투 하나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회장은 아주 천천히 마치 쇼를 하듯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밤길을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얼핏 보면 내가 누군가를 뒤쫓거나 혹은 특정 장소에서 돈을 요구하는 듯한 기묘한 각도로 촬영된 사진이었다. 그 아래에는 정교하게 조작된 듯한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내가 그에게 보낸 것처럼 위조된 협박성 메시지였다. 이게 자네가 나를 상대로 벌인 짓이야. 내가 자네를 경찰에 넘기면 이게 증거가 되겠지? 어떻게 생각해? 지금 당장 여기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그나마 봐줄 생각도 있는데. 그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은 벼락을 맞은 듯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놓았던 것이다. 나는 거대한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다. 이제 나는 진실을 말하는 남편이 아니라 악질적인 스토커이자 공갈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쳐다보며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무너진 것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이 남자의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했다. 회장과의 대치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그의 비릿한 웃음과 나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분노보다 더 깊은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단순히 아내의 외도 문제가 아니었다. 내 삶이, 우리가 일궈온 가정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다는 기묘한 직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서재의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노트북을 켰다. 회장의 사무실에서 그가 흘렸던 서류 뭉치 속에서 본 이름들, 그리고 내 아내의 통장 내역을 다시 대조하기 시작했다. 새벽 3시, 정적만이 흐르는 방 안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내 얼굴을 비췄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내 심장은 쿵쿵거리는 소리를 넘어 아예 멈춰버리는 것 같았다. 회장이라 불리는 그 남자는 사실 이름이 여러 개였다. 그가 운영한다는 클럽은 허울뿐인 유령 법인이었고 그 실체는 고도의 심리 기술을 이용해 상류층을 갈망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그들의 가정을 파탄내고 재산을 갈취하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여자의 몸이 아니었다. 그들의 명의로 된 부동산, 대출 능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배우자의 자산이었다. 내 손이 떨렸다. 더 끔찍한 사실은 아내의 행보였다. 내 아내는 그에게 속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사기극의 공범에 가까웠다. 아내가 지난 몇 달간 나에게 요구했던 대출 증액,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의 인출, 심지어는 나 몰래 진행했던 보험담보 대출까지. 그 모든 돈의 흐름이 결국 회장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에 눈먼 여자가 아니라 나의 전 재산을 털어 그 사기꾼의 사업 미천으로 대주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비참하게 흩어졌다. 그녀가 나에게 보였던 그 다정한 미소, 매일 밤 잠들기 전 내 손을 잡고 속삭였던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전부 다 계획된 연극이었다니. 내 모든 정성이, 우리 부부의 10년 세월이 오직 그 남자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파왔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책상을 뒤졌다. 아내의 가방, 서랍, 책꽂이 어디든 증거가 필요했다. 그러다 안방 깊숙한 곳, 금고 뒤편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어본 순간 나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거기에는 아내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안식처인 이 집의 등기 권리증,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 장의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부동산 처분 및 관리 일체에 관한 위임장, 위임인 란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수임인 란에는 그 사기꾼, 회장의 본명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심지어 아내는 나를 대리한다는 명목으로 내 허락도 없이 이 집의 소유권을 그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그에게 완전히 넘겨준 상태였다. 나는 이제 그저 내 집 거실에 앉아있는 손님에 불과했다. 아니, 집주인이 쫓겨나기 직전에 이미 죽은 목숨과도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현관문 쪽에서 찰칵거리는 도어락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돌아왔다. 나는 손에 들린 위임장을 움켜쥔 채 어둠 속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날 이후 세상이 뒤집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 일상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평소 살갑게 지내던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끊겼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조차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들이 치밀하게 설계한 거짓의 성이 내 삶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회사로 향하던 길에 대학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나는 멈춰서고 말았다. 너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아내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숨통을 조이고 손찌검까지 했다며? 네가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친구도 안 했어.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다. 내 아내가, 그리고 그 회장이라는 자가 대체 무슨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인가? 나는 미친 사람처럼 아내의 SNS 계정을 뒤졌다. 그곳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는 셀카와 함께 긴 글을 올렸다. 남편의 과도한 집착과 경제적 통제, 그리고 반복되는 폭언에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이젠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수천 개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이 달렸다. 그들 눈에 나는 아내의 앞날을 가로막는 파렴치한 폭력 남편으로 낙인 찍혀 있었다. 회장의 개입은 더 노골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내가 다니는 회사에까지 헛소문을 퍼뜨렸다. 내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는 인사팀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나는 대기발령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아내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 여론을 독점했고 회장은 뒤에서 그 상황을 즐기며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왜곡했다. 내가 아무리 사실을 말하려 해도 그들의 견고한 가짜 서사 앞에서는 그저 변명하는 찌질한 남편으로 보일 뿐이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잠을 잘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이 이제는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 2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차에서 내린 경찰은 사무적인 말투로 나에게 다가왔다. 잠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내분께서 신청하신 접근금지 명령 및 가정폭력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가정폭력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경찰차 뒷좌석에 타기 직전 대문 안쪽에서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옆에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회장이 서 있었다. 아내는 방금 전까지 울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응시하며 회장의 품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나를 떠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물로 삼으려는 잔인한 사냥이었음을. 나는 경찰차에 올라타며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연 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유독 눈부시게 느껴졌다. 아내와 회장이 나란히 서서 귀빈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잘 짜인 연극처럼 보였다. 나는 그 가식적인 평화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기로 결심했다. 내 손에는 지난 몇 달간 피를 말리며 모아온 증거들이 담긴 태블릿 PC가 굳게 쥐어 있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장내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아내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고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비웃듯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이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날 것이라 확신하는 눈치였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연회장 중앙의 메인 스크린 연결 단자에 태블릿을 꽂았다. 잠시 모두의 주목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감추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 같아서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아내가 다급히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스크린 위로 복잡한 계좌 내역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단순히 불륜 관계를 넘어 회장이 주도하고 내 아내가 조력했던 대규모 자산 편취 및 사기 범죄의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내 장인어른을 비롯한 양가 가족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게 다 뭐야? 자네 지금 미쳤군. 회장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목소리를 높였지만 스크린 속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위장 투자 서류와 내 명의를 도용해 맺은 대출 계약서들. 그동안 아내가 나를 가정폭력범으로 몰아세우며 언론 플레이를 했던 뒷배경에는 바로 이 남자의 치밀한 기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고 아내는 충격에 휩싸여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잡았다. 내 아내와 이 훌륭하신 회장님께서 제 인생을 파멸시키고 제 재산을 털어먹기 위해 얼마나 정교한 계획을 세웠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두 사람을 향했다. 아내는 패닉에 빠져 바닥으로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고 곁에 있던 회장은 처음에 여유를 잃고 씩씩거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차갑게 빛나는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이 정도로 내가 무너질 줄 알았나? 회장은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짧은 신호를 보냈다. 그가 전화를 걸며 나를 향해 던진 그 비열하고도 잔인한 눈빛은 아직 이 지옥 같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가족 모임의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증거들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을 집어삼켰다. 내 손에 들린 태블릿 속에는 그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은밀한 메시지, 불법적인 자금 세탁 기록엔 그리고 내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려 했던 치밀한 계획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옆에 서 있던 아내는 창백해진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었다. 미리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회장은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그는 화려한 재력가의 가면을 쓴 채 수많은 여성을 파멸시켰던 사기 혐의로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다. 아내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나를 향해 뻗어오는 그녀의 손길을 나는 본능적으로 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비루한 계산이 섞여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찔렀다. 어쩌다 저런 사람에게 속았을까? 부부가 아주 대단했네? 라는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그녀의 부모님조차 딸의 실체를 확인한 뒤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했던 남편도, 기대했던 신분 상승도, 심지어 세상의 동정조차 그녀의 몫은 아니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차갑고 낯설었다. 우리가 함께 웃고 대화했던 거실은 이제 죽어버린 공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투박하게 자리 잡은 우리가 영원을 약속했던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한때는 이 반지가 우리를 묶어주는 사랑의 증표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 비친 금속 조각은 그저 헛된 욕망의 껍데기일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반지를 어루만졌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살며 쌓았던 소소한 추억들, 그리고 그녀가 물질적인 유혹에 눈이 멀어 나를 버리고 회장이라는 사기꾼의 품으로 파고들던 그 잔인한 순간들까지.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미련의 불씨가 희미하게 남아서 일렁거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나를 찾아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면 나는 그 비참한 현실을 잊고 다시 그녀를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란 원래 어리석은 존재니까. 하지만 과연 그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향한 기만일까? 그녀의 눈물 뒤에 숨겨진 욕망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내게 있을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만약 그녀가 찾아온다면 나는 과연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차가운 반지를 빼서 영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 비참한 연극의 막을 완전히 내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이자 구원일까? 나의 가슴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찢겨나간 상처처럼 아려오고 있었다.